늦은 밤 서울 한옥 골목의 작은 방. 기침과 함께 거친 숨이 새어나왔다. 박영근 회장은 오랜 세월 한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병과 세월에 눌려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수십 년 동안 열리지 않은 채 먼지와 손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녹슨 자물쇠는 움직이지 않았고 박영근은 힘겹게 망치로 그것을 부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바램 편지, 그리고 은빛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와 두 아이가 서 있었는데 구석에는 어렴풋하게 또 다른 아이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라진 아이, 사라진 유산. 박영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평생 셋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사진은 달랐다. 그는 손을 떨며 편지를 뜯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글귀가 있었다.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다. 내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 화해할 때라야 이 유산을 열 수 있다. 박영근은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지자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끝으로 둘째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민수야, 윤호를 찾아라. 목소리가 끊기며 수화기가 떨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잡음만 울렸고 곧장 전화가 끊겼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급히 달려왔다. 방 안에는 쓰러져 있는 아버지와 부서진 상자가 있었다. 민수는 응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곧 위중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침대 곁에는 흩어진 사진과 편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맞추어 읽었다. 조건은 화해다. 화해 없이는 유산이 열리지 않는다. 민수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화해라니 누구와 누구의 화해란 말인가? 그리고 사진 속의 셋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며칠 후 형상도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민수가 모은 자료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민수야, 이게 뭐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윤호라는 셋째가 있다고.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상도는 피식 웃었다. 셋째? 말이 되냐? 아버지가 평생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헛소리야. 지금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지 마라. 아니야. 사진도 있어. 게다가 편지엔 화해 없이는 유산이 열리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 유산? 결국 돈 문제잖아. 가족 화해 같은 건 원래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야. 현실은 돈이야. 민수는 형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윤호를 찾아라. 진짜 유산은 그 아이와의 화해야. 며칠 뒤 민수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1968년 모자원 기록 2관, 1969년 간호사 양춘희, 영신동 여인숙, 1970년 윤호, 최윤성.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셋째를 찾으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는 셋째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첩이 가리키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검은 차가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 그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첫 차가 끊긴 골목에서 검은 차의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민수는 창문 커튼 사이로 그 불빛이 벽지를 타고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차 안의 그림자 하나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불을 끄고 신발끈을 조여매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현관문이 아닌 뒷베란다로 나가 옆집 옥상을 넘어 골목길로 내려섰다. 코끝을 스치는 풀 냄새가 폭죽처럼 짧게 터졌다가 가라앉았다. 수첩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 흑백 사진은 지갑 가장 안쪽에, 아버지의 은빛 열쇠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소리로 부딪혔다. 목포행 첫 기차. 어둠이 벗겨지는 창밖으로 논과 저수지들이 흘렀다. 잠깐 졸듯 눈을 붙였다 뜨면 칸 끝 좌석에 앉은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가 빠르게 비켜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민수는 그를 모른 척하며 수첩을 펼쳤다. 1969. 양춘희. 영신동 여인숙. 흔들리는 글씨 위로 상그늘이 지나갔다. 영신동은 지도에서 본 것보다 더 작고 오래되었다. 여인숙이 있던 자리는 허물어진 채 철근이 녹슬고 있었고 간판에 네 번째 글자만 기적처럼 남아 있었다. 시녀. 민수는 맞은편 문구점에서 연필 2자루와 A사 종이를 샀다. 할머니가 무심히 묻듯이 물었다. 거기 뭐 찾는 사람 많았지? 예전엔. 민수는 수첩을 살짝 펼쳐 보이며 말했다. 양춘이라는 분을 아세요? 할머니의 손이 연필을 포장하던 움직임을 멈췄다. 간호사 아가씨.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 밤중엔 늘 애기 울음이 들리곤 했어. 한두 달 지나 그 울음이 뚝 끊기고 아가씨도 사라졌고 문구점 할머니가 가리킨 집에서 더 오래된 할아버지가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하얀 연기를 천천히 뿜었다. 그때 여인숙 주인이 내 사촌인데 내가 가끔 심부름을 해줬어. 첫 병을 씻어오라든가 약을 사오라든가. 간호사 양씨가 애를 데리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밤 여인숙 골목에 검은 차가 왔어. 운전석에 모자 눌러쓴 사내 둘. 데스크에서 뭐라고 하더니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아가씨가 바짝 얼어붙는 게 보였어. 그날 이후 여인숙 방이 비었고 주인은 본가로 갔다고만 했지. 민수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 사내들 어디서 온 건지 들으신 게 있나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털어 쟤를 떨어뜨렸다. 번호판이 없었지. 옛날엔 그런 차도 있었어. 다만 주인이 나중에 술김에 흘렸어. 병원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골목을 돌아서 나오는 길 여인숙 자리의 콘크리트 틈마다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억지로 뽑힌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듯한 살아있는 녹색. 시청 기록 보관소는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수는 모자원, 입양, 위탁 같은 단어가 적힌 서류철을 차례로 넘겼다. 오래전에 볼펜 잉크는 푸른색이 발에 거의 잿빛에 가까웠고 도장은 사선으로 찍힌 채 반쯤만 살아있었다. 담당자는 처음엔 성의 없이 대했다가 민수가 아버지의 수첩과 날짜를 정확히 짚어내자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기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 한 명 일시 위탁이라는 줄인데 부모란이 비어있고 인계자는 양춘이라고 적혔네요. 그리고 이쪽. 직원이 장갑 낀 손으로 옆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 밑자락이 포개지며 이관이라는 글자가 반쯤 드러났다. 그 옆에 쓸린 듯한 선, 무언가가 지워졌다가 남긴 글킴. 여기 원래 적혀있던 이름은 누군가 고의로 지우고 새로 써넣었습니다. 확대하면 잉크 결이 달라요. 민수는 종이 위 쓸린 선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종이가 살아온 시간의 비늘 같은 거친 감촉이 요철처럼 느껴졌다. 윤호라는 두 음절이 보이지 않아도 그의 귀 안쪽에서 그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윤. 보관소를 나오는 길에 그늘이 따라왔다. 민수는 모르는 척 큰 길을 피하고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가 허리 정도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빈 공터로 뛰어내렸다. 뒤따르던 발소리가 한 박자 늦게 멈췄다. 담 너머로 어색한 웃음소리가 날아왔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발소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등줄기엔 아직 식지 않은 땀이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모자원 자리엔 작은 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미끄럼틀 옆에 안내판에 옛 건물 사진이 흑백으로 실려 있었다. 사진 속 현관 앞 모자를 쓴 여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서류철을 든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다. 안내판 밑에는 낡은 금속 명판이 붙어 있었다. 후원 공공병원 뭐뭐 개발. 민수는 그 두 단어를 휴대폰에 찍었다. 병원과 개발. 오래된 사건의 투축이 오늘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인근 카페에서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민수의 노트를 훔쳐보았다. 오래된 모자원 얘길 적으시는 모양이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다. 그 시절 여기선 물결 노래가 제일 좋았지. 다방 이름도 물결이었고 아기 데리고 오던 간호사가 늘 그 노래를 흥얼거렸대. 내 언니가 그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민수의 시선이 불쑥 살아났다. 다방. 지금도 있나요? 아주머니는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서울에 있어. 없어진 지 오래되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 사장님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문도 덧붙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강의 물결을 오래 바라보았다. 물 위를 달리는 햇빛이 파편처럼 흔들렸다.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통화를 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영신동. 네, 올라갑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 한가운데 문을 하나 닫았다. 물결은 한남대교 아래로 꺾이는 골목 끝에 있었다. 간판의 글자는 몇 번을 덧칠한 듯 윤기가 있었고 목욕탕이던 시절의 흰 타일이 부분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벽 너머로 오래된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 먼지 냄새와 재즈의 낮은 관악 소리가 동시에 흘러왔다. 카운터에 앉은 사장이 민수를 한번 휘어보았다. 내리깐 눈꺼풀 사이로 경계와 호기심이 번갈아 번쩍였다. 무슨 곡 찾으세요? 물결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턴테이블 위 레코드 슬리브를 들어 올렸다. 바늘이 떨어지고 비닐의 잔은 같은 잡음 뒤로 목소리가 흘렀다. 민수는 수첩을 펼쳤다. 양춘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사장의 손이 레코드 커버 위에서 눈에 띄게 멈췄다. 잠깐의 침묵. 그가 턱짓으로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으시죠. 커피는 진하게 드릴게요. 커피잔에서 방향제로도 흉내낼 수 없는 씁쓸한 향이 피어올랐다. 사장은 오래된 틴 케이스를 카운터 아래에서 꺼내와 조심스럽게 열었다. 헝겊에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한 개, 다 쓴 만년필과 함께 노랗게 바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춘희는 내 친구였어요. 병원에서 나와 모자원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여인숙으로 피신하듯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누가 자꾸 따라온다고. 그날 밤 이걸 맡겼습니다. 언젠가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그는 테이프를 꺼내 녹음기 안에 넣었다. 버튼 위에 얇은 손가락이 잠깐 망설이다가 눌렸다. 잡음 뒤로 힘겹게 붙드는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나는 지시를 받았다. 병원 관리자에게 아이를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다.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3번 불러봤다. 윤호, 윤호, 윤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었다. 사장은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이걸 맡길 사람은 하나뿐이다. 노래를 듣는 내 친구. 다방 물결. 혹시 내 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이 편지를 보라.
병원 장부 맨 뒤쪽 여백. 관리자의 이름 옆에 찍힌 작은 이니셜. 손. 테이프가 딱 소리를 내며 멈추었다. 마지막 음절이 끊긴 자리에 카세트의 빈 테이프 울림이 한동안 남았다. 민수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보였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들이 성급하게 달려 있었다. 모자원 병원 여인숙 검은 차 관리자 손. 마지막에는 수돗물에 젖은 듯 번진 원형 얼룩이 하나. 울음의 흔적인지 컵의 자국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춘희는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말했다. 바다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말이 돌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실이라고 했죠. 나는 그날부터 매일 테이프를 듣지 않았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매일 들으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검은 모자에 어두운 코트를 걸친 남자 둘. 카운터 쪽으로 오지 않고 구석 자리로 들어가 앉으며 메뉴판을 뒤집었다. 사장은 그들을 보지 않는 척 컵을 씻었다. 물방울이 싱크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튀었다. 민수는 사장의 손과 문 쪽 그림자를 번갈아 보았다. 사장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오래 못 틀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프를 헝겊으로 감싸서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사장이 틴 케이스에서 조그만 손수건을 하나 더 꺼냈다. 얇은 천의 Y가 수놓아져 있었다. 춘희가 매번 다방에 올 때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곡을 들었어요. Y의 의미를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접더군요. 그날은 이걸 두고 갔어요. 민수의 손끝으로 손수건의 바느질이 느껴졌다. 누군가에 애써 매만진 선들이 우둘투둘하게 살아있었다. 가게를 나서는 길 문 앞 유리창에 검은 코트의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떨어졌다. 민수가 골목으로 빠지자 발소리 둘이 간격을 두고 따라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길을 건넜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기둥 뒤로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두 남자의 발자국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한 계단씩 가깝게 다가왔다가 전화벨 소리에 멈췄다. 네, 찾았습니다. 테이프는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침묵 뒤에 발자국이 다시 계단을 올랐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기둥에서 등을 떼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래된 여관방에서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춘희의 목소리는 두 번째 들으니 더 낮고 더 깊었다. 관리자의 이름 옆에 찍힌 작은 이니셜. 손.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다. 누구의 이름 끄틈절이 공중에서 잘려나가 공처럼 구르고 있었다. 손. 민수는 수첩을 펼쳐 모자원 공원 안내판에서 찍었던 금속 명판의 사진을 크게 확대했다. 후원병원 XX 개발. 그 개발사 이름은 오늘도 뉴스에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회색 양복의 중년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늘 같은 속도로 웃는 회사. 대표 인터뷰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가 달려 있었다. 고문 손재현.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는 우연은 증거가 된다는 말을 믿기로 했다. 손이라는 끊긴 음절, 개발사, 병원, 그리고 테이프.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모자원에서 함께 일했다는 옛 직원 모임을 어렵게 수소문해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회계 쪽지들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글씨를 못 지워. 그래서 지우개 대신 종이를 찢어버렸지. 그런데 찢어도 남는 글씨가 있어.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어 뒷장에 남는 글씨. 그는 종이 두 장을 겹쳐 빛에 비추었다. 이관이라는 글자 옆으로 관리자라는 단어의 잔상 같은 것이 엷게 드러났다. 그 뒤에 불완전한 글자 하나. 손. 노인이 입술을 축였다.
그 관리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 오히려 더 조심했지. 대신 가족을 앞세웠어. 아들이 나중에 큰 회사에 들어가 고문이 되었지. 사람들은 그가 말을 안 해서 똑똑하다고 칭찬했어. 나는 그게 무서웠어. 민수는 그 노인의 말을 녹음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아 눈이 시렸다. 과거가 어둠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이런 대낮의 밝음이 진실을 더 간절하게 만든다. 보지 않으면 눈이 아픈 빛. 병원 복도에서 형상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운 사람의 얼굴이었다. 너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도는 벽에 붙은 손소독제 펌프를 덜컥 누르며 말했다.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 기사 하나만 잘못 나가면 계약들이 줄줄이 끊긴대. 내가 뭘 하든 우리 가족이 다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알아?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 우리는 지금 망가뜨린 걸 고치고 있어. 상도의 이마에 실핏줄이 섰다. 고쳐? 뭘로? 내 정의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누군지 너도 알잖아. 민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기록이 필요해.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갔다 나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상태는 위태롭지만 오늘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민수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은 가볍고 얇았지만 잡히는 느낌은 여전히 단단했다. 민수는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윤호를 부르면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다. 누가 그 떨림을 보았는지 폭도 끝에 선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중절모의 챙이 형광등 빛을 어정쩡하게 막았다. 밤늦게 민수는 물결에서 다시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레코드를 치우며 말했다. 낮에 왔던 손님들이 또 왔어요. 오래된 테이프는 습기에 약하다는 이야기를 서너 번이나 하더군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난 오랫동안 이걸 지켰어. 이제는 같이 지킬 수 있어.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은 물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닦았다. 춘희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누군가 나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내가 매일 되뇌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아마 수천 번도 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을 것이다. 창고가 있는 골목엔 빗물이 고여 있었다. 민수는 발로 물위를 터트리며 문을 밀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어둠 속에서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앞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군요. 윤성은 자신의 이름을 낯설게 발음했다. 마치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 양.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이 아이라고 믿습니다. 윤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믿는 건 음악뿐이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상하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윤하고 끊기는 소리.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다. Y가 수놓아진 얇은 천. 윤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어디선가 봤던 느낌인데. 문틈 바깥에서 바람이 흔들렸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 민수는 말없이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들이 서로의 위치를 더 잘 알려줬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 열리지 않았다. 윤성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내일도 올 겁니다.
문손잡이가 손을 뗀 듯 톡 떨어지는 소리 후 발자국이 멀어졌다. 골목 위로 바람이 길게 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다. 장현수에게서 메시지. 예전 병원 장부 여백 사진 확보. 관리자 이름 옆 글자 확대. 내일 보여줄게. 한 줄 아래 작은 사진 아이콘이 따라왔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손이라는 글자의 오른쪽 반쪽, 그리고 토장 틀의 모서리가 남긴 사선의 눌림. 사진을 확대하자 픽셀이 깨졌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은 모였다. 여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곳으로. 그 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윤호를 찾아라. 그 말이 이번엔 다른 모양으로 들렸다. 너 자신을 찾아라. 그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 휘돌아 들어왔다. 빛이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건너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셌다. 셋, 둘, 하나. 내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할 것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문 앞 바닥에 얇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연입니다. 라는 인쇄 문구 하나, 그리고 안쪽에 접힌 종이. 민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쓰는 방식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았다. 대신 봉투를 테이블 서랍 맨 아래 칸에 던져 넣고 수첩을 꺼냈다. 물결, 테이프, 손관리자, 개발, 병원, 여백. 그는 단어들을 연필로 굵게 덧칠했다. 연필심이 종이를 눌러 아래 장까지 자국을 남겼다. 흔적은 남아야 했다.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지나갈 때 그는 잠깐 눈을 붙였다. 꿈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말은 방 안에 있었다. 바람이 창틀을 지나갈 때 생기는 얇은 소리, 냉장고가 켜질 때 생기는 낮은 윙 소리,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소리. 그는 그 소리를 이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시간,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다. 네, 내일 오전. 병원 쪽. 발표가 있기 전에 길을 한번 걸어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아주 간단히 답했다. 기록으로. 짧은 두 마디가 어둠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달되었다. 한마디는 방해였고 한마디는 준비였다. 민수는 어느 쪽도 모르고 잠들었다. 모르지만 알고 있었다. 둘 다 올 것을. 해 뜰 무렵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하늘이 밝아지기 직전에 파란색이 창틀을 타고 방 안으로 흘렀다. 그는 그 빛 아래서 수첩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오늘 할 일. 장현수 만나기. 병원 장부 여백 이미지 확인. 물결의 사본 포강. 윤성과 병실 면회. 테이프 백업. 사장 보호. 그는 마지막 항목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지켜온 걸 이제 함께 지킬 차례였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지갑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아버지와 두 아이 그리고 구석의 어렴풋한 그림자. 민수는 그 그림자 쪽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렀다. 윤호.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달라지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도 많았다. 이름은 그렇게 돌아왔다. 아주 느리지만 아주 분명하게. 병원 로비는 여느 날보다 북적였다. 기자들이 슬쩍 드나들며 눈치를 보았고 친인척들도 오랜만에 나타나 유산 얘기를 은근히 흘렸다. 민수는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장현수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폭도 끝으로 향했다. 장현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색빛 슈트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회장님이 오래전 내게 맡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봉투와 함께 태블릿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병원 옛 장부의 여백이었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손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역시 병원 관리자. 그리고 지금의 손재원. 장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늘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도 흔적은 남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 흔적을 평생 쥐고 살았던 거죠. 민수는 윤성을 다시 만났다. 창고의 피아노 앞에서 윤성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바느질된 와이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걸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윤호. 그는 소리를 길게 내뱉었다. 어색했지만 울림은 분명했다.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윤호, 우리의 셋째 형제. 윤성의 눈가가 처졌다. 저는 늘 고아라 믿었어요. 이름도 출신도. 그런데 왜 제 삶은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모자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맨 앞에 선 이는 손재원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장면이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적으로 윤호 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기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화해? 보여주기면 충분해요. 기자들 앞에서 손잡고 웃으면 세상은 만족합니다.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말한 화해는 쇼가 아니었어.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거야. 손재원은 비웃었다. 진실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기록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윤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순간 손재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가라앉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곧장 발길을 돌렸다. 좋습니다. 진실이든 환상이든 결국 누가 기록을 남기느냐의 싸움이죠. 곧 다시 만납시다. 며칠 뒤 병실에서 아버지 박영근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민수와 상도, 윤성이 곁에 서자 그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윤호. 이제 됐다. 그의 손이 천천히 풀리며 심전도의 파형이 흔들렸다. 마지막 한숨이 방 안에 남았다. 장례식장에서 세 아들은 나란히 섰다. 영정 옆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과 함께 새로 합성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이제야 화해가 되었구나. 상도는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미안하다. 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윤호를 찾으셨는지.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윤호는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새 형제와 장현수 그리고 물결 사장은 작은 방에 모였다. 사장이 틴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춘희는 진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세상에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재단의 이름은 춘희로 합시다. 그날 이후 춘희재단이 세워졌다. 목적은 단순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기록을 복원하며 화해를 돕는 것.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오래된 모자원 기록 복원이었다. 찢기고 불타고 버려진 서류들이 모여들었다. 종이의 색, 먹줄의 흐림, 도장의 페임까지 디지털로 재생되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오래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만났다. 어떤 이는 40년 만에 형제를 찾았고 어떤 이는 평생 몰랐던 부모의 흔적을 확인했다.
윤호는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맞았다. 때로는 피아노를 치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때로는 짧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을 찾아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상도는 재단의 실무를 맡았다. 기업과 기관을 설득하며 투명하게 운영했고, 민수는 외부와 맞서 싸우며 재단의 얼굴이 되었다. 몇 해 뒤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이름은 기록과 화해 박물관. 입구에는 이 문장이 새겨졌다. 우연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이름이 되고, 이름은 노래가 된다. 전시실 한쪽 벽에는 세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속삭였다. 우리도 언젠가 화해할 수 있겠구나. 춘희재단이 세워진 뒤 세상은 조용히 달라졌다. 처음엔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곧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물결이 번졌다. 그 재단에서 우리 아버지 기록을 찾았대. 5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거창한 뉴스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 적혔다. 어떤 스티커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어떤 스티커는 진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그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윤호는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이들이 틀린 음을 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음 마디에서 꽂히면 돼. 아이들은 다시 웃으며 건반을 눌렀고 그 순간 방 안은 틀린 음과 맞는 음이 어울린 하나의 노래가 되었다. 상도는 여전히 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오늘도 나는 두려웠다라는 문장을 회의록 첫 줄에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도 걸었다라는 문장을 더했다. 사람들은 그 문장에서 용기를 얻었다. 물결 다방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사장은 카운터 위에 작은 사진 하나를 세워두었다. 양춘희가 손수건을 접던 모습이 담긴 흐릿한 사진이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 다방은 친구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박물관이 세워졌다. 기록과 화해 박물관이라는 간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전시실 한쪽에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박영근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서 있는 합성된 사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오래 멈춰 서곤 했다. 아이들은 도슨트에게 물었다. 왜 이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도슨트는 웃으며 대답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해했기 때문이죠. 세 형제는 가끔 아버지의 산소에 함께 올랐다. 들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민수는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상도는 묵묵히 돌 위에 작은 돌멩이를 얹었다. 윤호는 눈을 감고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제 됐다. 라는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어느 봄날 박물관 정원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아이가 건반을 누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쳤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상도는 어깨를 펴고 윤호는 미소 지었다. 사라진 유산은 더 이상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이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태도가 되어 세상 속에 살아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